워싱턴 지하철. 마침내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네. 솔직히 말해서 이 보드에 어울리는 주제는 아니야. 숲속 이야기도 아니고 당시 나에게 있어선 썩 유쾌한 경험도 아니었어. 스키너커나 고트맨 같은 놈들이 관련되어 있진 않아.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하지만 마침내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겸사겸사 너희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주고 말이야. 나는 17살 때 워싱턴 DC 바로 바깥에 살았어. 그럭저럭 즐겁게 살았지. 워싱턴은 재미 따윈 없는 곳이고 노숙자 문제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똥통은 아니었어. 학교 다닐 적에 나는 우울증까지 갖춘 완벽한 찐따였는데 거기에 성적도 망해가지고 좋은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쫓겨났었어. 부모님은 나를 우리가 살던 버지니아의 공립학교에 보내는 대신 도시의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했어. 학교 외에도 나는 워싱턴 바로 외곽 북서쪽에 있는 록빌의 꾸진 영화관에서 일했었어. 당시 나는 17살이었지만 운전면허는 없었어. 15살에 연습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1년 내내 차량 관리국에 가고 싶지 않아서 미뤘었거든. 마침내 연습면허를 받았을 때 나는 운전 연수나 코스 연습 등을 했지만 차량 관리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똑같은 함정에 빠져 18살이 되어서야 면허를 받았어. 그래서 이런 이유와 더불어 당연히 부모님도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차를 뚫고 매일같이 워싱턴과 버지니아를 왕복하는 건 달가워하지 않았기에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교와 직장에 가야 했었지. 여기 워싱턴 사람이 있다면 내 경로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포토맥 강의 버지니아 쪽, 도시 동쪽 버지니아 스퀘어 GMU역에서 출발했어.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주황 노선은 서쪽 끝 버지니아에서 출발하여 워싱턴을 가로질러 북동쪽 바로 바깥에서 끝나고, 그리고 빨간 노선은 내 직장에 있던 북서쪽에서 시작해 워싱턴 중심까지 내려갔다가 북동쪽으로 올라와. 우리 학교는 주황 노선의 이스턴 마켓 지하철역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고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따라 남동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었어. 내 직장은 록빌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근무가 밤 11시 15분쯤에 끝났고 대부분의 경우 나는 지하철역까지 서둘러야 했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막차가 자정에 끊기거든. 그리고 그런 다음 빨간 노선을 타고 메트로 센터역까지 내려갔어. 메트로 센터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었고 거기서 주황 노선으로 환승한 다음 버지니아의 이스트폴즈 교회역까지 갔지. 그리고 거기서부턴 버스나 택시로 집까지 갔어. 지금까지 말한 걸 전부 표시해놓은 지도를 첨부해놨어. 게시글 전체를 배경 셋업하는 데 써서 미안. 하지만 이 셋업이 중요했어. 그럼 이제 모든 걸 설명했으니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몇 달 동안 모든 게 평범하게 흘러갔어. 나는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탄 적은 없었지만 일단 평생 지하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괜찮았어. 하지만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유일한 부분은 밤에 집에 올 때였어. 주말에야 새벽 1시쯤에도 사람들이 지하철을 탔지만 주중에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고 때로는 심지어 역 전체를 통틀어 혼자였던 경우도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 적어도 한동안은 말이야. 나는 항상 전철에서 앞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맨 앞칸 제일 앞자리 말이야. 전철 앞으로 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선로를 보는 걸 좋아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고 그때도 좋아했어. 17살이나 먹고도 아직 애 같았거든. 어느 날 밤 나는 록빌에서 메트로 센터로 돌아가는 빨간 노선을 타고 있었어. 차량 안에는 나밖에 없었고 아마도 전철 전체에서 혼자였을 거야. 그게 막차였거든. 평소처럼 기차 앞을 내다보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보았어. 하얀 나뭇가지 같았어. 마치 자작나무 같이 말이야. 어찌나 얇은지 거의 갸냘파 보일 지경이었어. 기차 헤드라이트가 비추기 시작하면서 처음 봤는데 그때는 벽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
처음엔 아마도 전선이나 파이프였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그게 움직였어. 정말 빨랐어. 심지어 움찔하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어. 그냥 갑자기 기차 헤드라이트 바깥으로 벗어나더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 아주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속으로 그냥 과로로 인한 거라고 치부했었지. 참, 마치 텅텅 빈 영화관에서 팝콘 머신을 지키고 앉아있는 게 아주 고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 후 일주일 동안 학교다 뭐다 해서 그 일을 거의 잊어버렸었어.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다시 보게 돼. 그 노선에 거의 같은 지점이었어. 이번에는 터널의 반대편에 있었고 움직이기 전에 그것을 조금 더 볼 수 있었어. 그것은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었어. 그때 그걸 본 나는 그 즉시 그게 마치 몸통에 연결된 다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지.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그것을 비추자 그것은 전과 같이 민첩하게 사라졌어. 하지만 이번에는 약 10초 후에 그것이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똑같은 움직임으로 사라졌어.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일이 다시 일어났어. 이번에 그 무언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내가 유일하게 본 건 발처럼 생긴 무언가였어. 이쯤에서 나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 나는 호기심이라는 끔찍하고 깊은 욕망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 퇴근길 전철에 오를 때마다 나는 그 이상한 다리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 보였어. 다리보다 조금 더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다리가 두 개나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항상 전철의 불빛이 비추자마자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갔지. 한 번 탈 때 몇 번씩 보이기도 했고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록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 나는 노트를 가지고 가서 어느 정거장 사이에서 그것을 보았는지, 얼마나 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복해서 보았는지 기록했어. 언젠가는 기관사에게 뭔가 본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느 날 밤 이스트폴즈 교회역에서 내린 후 나는 기관사에게 밤에 전철을 운전할 때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잠깐 물어보았어. 최대한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단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음에도 기관사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 이런 일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귀가 중에 그것을 보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 생각해보니 나는 사실상 빠르게 움직이는 금속 미사일을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적대적인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저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는 나날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이 심각해지기 시작해. 당연하지만 나는 기차를 타고 있었고 다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지난 2주 동안 매일 보았지만 오늘 밤은 아무것도 없었어. 속으로 2주 연속의 기록이 깨진다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그것을 보았어. 바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빛을 말이야. 이 시점에 내 눈은 몇 달 동안 이것들을 보았던 거에 더해 단연간의 FPS 게임 경력으로 어둠 속에서 물건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덕분에 나는 거기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몇 달 동안 지하철 터널에서 다리를 보아왔음에도 여전히 내가 본 것을 합리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때 그 한 쌍의 불빛이 깜빡였어. 그것이 눈을 깜빡였던 게 틀림없었어. 나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너무 세게 뛰어오르는 바람에 다리 근육을 다칠 뻔했어. 내가 본 그 눈들이 완전한 검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검고 부릅뜬 눈이 마치 쥐의 눈 같았어. 갑자기 나는 어둠 속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생겨나. 나는 메트로 센터역까지 가는 나머지 시간 동안 긴장해 있었어. 기차 안에서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 지하철 터널의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거의 매일 나타났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나를 따라 메트로 센터역까지 왔다는 생각.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기차에서보다 역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 역에서는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
나는 메트로 센터역에 도착하여 환승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설치류의 소리와 비슷한 부드러운 타닥타닥 소리였어. 나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어.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게 돼. 그것이 사람의 발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지점에서 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내가 타고 온 전철이 왔던 터널을 향해 돌아섰어.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그것이 거기에 있었어. 다리나 눈만이 아니라 전신을 드러낸 채.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터널에 있지 않았고 나와 함께 플랫폼에 있었어. 평생 동안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하겠지. 그것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거의 모든 인간적인 특징이 사라질 정도로 뒤틀려 있었어. 그것은 말랐어. 끔찍하게 말랐고 쇠약해 보였어. 나는 그 창백한 회색 살이 어떻게 뼈를 감싸고 있는지 볼 수 있었고 다리와 팔뼈의 일부에 나 있는 구멍이 그대로 보였어. 그것은 구부정하게 서 있었지만 내 발로 서 있진 않았고 그저 노인처럼 구부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 다리는 접혀 있었고 팔은 마치 프레리독이 일어설 때 자기 팔을 잡는 것처럼 가슴 앞에 얹혀 있었어. 머리엔 채모 하나 없었고 아래로 푹 숙인 채 쳐져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아기 같은 옹알이만 나올 뿐이었어. 실수였지. 내가 자극했던 것 같아. 그것은 그 끔찍한 걸음걸이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것은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했고 바닥에 붙어있다시피 했지만 다리로는 마치 웅크리고 걷는 것처럼 긴 걸음걸이를 내딛었어. 그 다리는 나에게로 한 발자국 다가올 때마다 흔들리고 꿈틀거렸지. 이 녀석이 그런 식으로 걷는 것보단 벽을 따라 기어가는 것에 더 익숙했다는 건 분명했어. 그것이 다가옴에 따라 나는 그것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그것은 도시의 쓰레기와 같은 강렬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겼어. 냄새 때문에 그것이 다가온과 동시에 내 눈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 놈이 빠르게 거리를 좁히고 있었어. 내가 처음 돌아섰을 때 놈과 나 사이엔 45m 정도 간격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고작 대여섯 걸음을 가는 것만으로 그 간격은 이제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내 멍청한 뇌가 마침내 작동해 생존 모드에 들어갔고 나는 플랫폼을 가로질러 미친듯이 뛰었어. 내 멍청한 아이디어는 플랫폼 끝까지 달려가서 선로를 건너 다른 플랫폼으로 뛰어간 다음 지상을 향해 계속 달려 올라가는 거였고 그리고 내 계획이 4분의 1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아.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것이 뻗어나가기 시작했거든. 나는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고 다시 겁에 질렸어. 그놈은 이제 자신의 다리로 서서 팔을 내밀고 있었어. 어떻게 내가 터널에서 고작 그것밖에 보지 못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안에서 봤던 건 그것의 전체 모습의 일부에 불과했던 거야. 적어도 키가 4.5m는 되어 보였고 몸통은 대퇴골보다 가늘었어. 팔은 정강이까지 내려와 질질 끌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얼굴이 드러났어. 그 얼굴은 굶주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창백한 피부가 마치 코르셋처럼 광대뼈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어. 눈구멍은 작고 동그란 눈에 비해 너무 커서 눈구멍의 꼭대기가 눈의 맨 앞쪽보다 5cm는 더 튀어나와 있었어. 그리고 입은 턱이 없이 그냥 활짝 열린 구멍이었어. 놈이 똑바로 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고 내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던 그때 아래층으로 들어오는 전철을 운전하던 어떤 사랑스러운 놈의 자식이 경적을 울려. 그건 정차하지 않음을 알리는 경적이었어. 어차피 그곳에 그 경적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적 소리는 내 앞에 있던 그 괴물을 뒤로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결국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소리를 내며 네 발로 기어서 터널로 다시 달려들어가게 만들었어. 나는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 거의 매일 밤 택시를 탔어. 그 이후로 나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 버지니아의 더 안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워싱턴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만약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100억 달러를 준다 한들 다시는 지하철을 타지 않을 거야.
좀 더 조사해봤는데 알고 보니 그곳 터널에 무언가 있다는 도시 전설이 있다는 듯해. 또한 규퐁 서클역 바로 아래에 버려진 터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보통 그것을 보았던 게 바로 거기였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끝이야. 이게 내가 그것을 본 곳의 지도이고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근처에 있던 역과 피해야 할 곳도 표시해놨어. 저주받은 우물. 스레드에 할머니 집 썰이 많네. 내 이야기도 추가할게. 정확히 말하면 증조 할머니네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동남아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풍 주택에서 살았어. 올려놓은 사진과 비슷해. 이건 90년대 중반 증조 할머니가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의 일이야. 증조 할머니는 미혼의 딸, 그러니까 내 고모 할머니와 집을 돌보는 현지인 가정부 한 명과 함께 상당히 큰 집에서 살았어. 집의 구조는 앞쪽에 니은자 모양 건물 하나, 그리고 뒤쪽에 기역자 모양 건물 하나가 있었어. 따라서 건물 중앙에는 작은 안뜰이 있었지. 아빠는 최근에 나에게 한때 그 집을 지역 문화재로 인정받을 방법을 찾아다녔었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살던 도시에선 이제 이런 집들이 멸종되고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럴 만큼 그 집은 옛 향수와 함께 약간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었지. 내가 증조 할머니 댁을 방문했던 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인 아마 4살, 5살 때부터 나는 늘 그 집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대학 과정을 밟을 때까지 나는 그 집을 전부 탐험할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고모 할머니는 계속 그 집에서 혼자 사셨었고, 우린 보통 1년에 3번 이상 그곳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고, 어렸을 때 나는 항상 그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 그 집에 있다가 해가 지려고 하면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소란을 피우곤 했지. 언제 한 번은 아빠가 증조 할머니와 고모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자고 가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던 걸 기억해. 집의 구조, 냄새, 식민지 시대의 유물과 그림이 뒤엉켜 있는 것, 약간 숨겨진 듯한 방과 복도들, 그리고 집구석 이곳저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중 최악은 집 바로 뒤 주방과 가정부방 근처에 큰 우물이 있다는 거야. 이 우물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에게 있어서 매혹적인 부분이었어.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우물은 보통 그 집 자체 바로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었지. 우물은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아무도 몰랐고, 한쪽에 네모난 해치가 달린 비교적 두꺼운 나무 판자로 단단히 덮여 있었어. 내가 우물에 가까이 갈 때마다 항상 우물이 닫혀있고 자물쇠가 걸려있던 걸 보았던 기억이 있어. 아마도 우리 손주들이 거기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겠지. 이제부터 흥미로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야. 내가 5학년인가 6학년 때 어느 날,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한낮에 그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었어. 아버지 쪽에 일가 친척이 거의 다 모였었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 중 공석은 2분 뿐이었어. 내 증조 할머니는 2분보다 오래 사셨거든. 아무튼 점심을 먹은 후 대낮에 나는 형과 다른 사촌 2명과 함께 대충 6학년생들처럼 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는 안뜰로 통하는 문이 있는 식당에 있었고, 문을 나서면 있는 외부 복도엔 화장실, 주방, 가정부 방, 오른쪽에 정체불명의 방 하나, 그리고 복도 맨 끝에 우물이 있었어. 그러던 어느 순간 오줌이 마려웠던 난 가장 가까웠던 바깥 화장실에 가야만 했었어. 네가 나가면서 고모 중 한 명이 가정부와 함께 주방에 있었던 기억이 나. 내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았거든. 나는 그 소름 끼치는 오래된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재빨리 다시 나왔어.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나에게 직접 말한 건지 아님 내 상상 속의 목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나에게 우물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닫힌 채 잠겨 있어야 할 해치가 분명하게 열려 있었어.
살짝 모험심이 많고 호기심도 많았던 나는 우물에 다가가서 직접 보고 싶었고, 호기심의 원천이었던 그 우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어. 우물에 다가갈 때 우물 안에서 돌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던 걸 기억해. 우물 바로 옆에 선 나는 용기를 내어 해치를 들여다보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새까맸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날 뿐 그 밖에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해치에서 머리를 빼고 우물 옆에 1분 정도 서서 전에는 용기가 없어 가보지 못했던 곳에 드디어 와보았다는 기분에 심취해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 있던 고모가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 고모는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자연스럽게 나는 우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 고모는 나에게 다가오면서 좋을 거 없어 또는 볼같이 있는 건 없어 와 비슷한 말을 중얼거렸어. 고모가 마침내 나에게 다다랐을 때 고모의 얼굴은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어. 고모는 해치가 왜 열려있는지 물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잠깐 설교를 했어. 고모가 해치가 열려있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고모는 나를 식당으로 다시 데려가면서 가정부에게 엄격한 어조로 해치가 열려있다고 말했고, 살짝 패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투로 저게 왜 열려있냐고 물으며 해치를 다시 닫으라고 말했어. 가정부는 우리만큼이나 의아해하며 자기는 우물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말했고, 그때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리고 그 느낌이 들자마자 나는 별 생각 없이 고모에게 우물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 우리는 아직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셋뿐이었어. 우물이 뭐가 어쨌는데요? 고모는 다소 주저했지만 내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 그러면서 그때 고모는 우리 가족이 우물 깊숙한 곳에 무언가 모종의 기, 존재 또는 영혼 같은 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가족한테 붙어 있다고 덧붙였지. 우리가 막 이야기를 마무리하던 중 소리가 들려왔어. 철컥, 철컥, 철컥. 고모가 주방에서 나가더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 나도 고모가 서 있는 곳으로 나가서 고모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았어. 그 빌어먹을 해치가 이제 닫혀 있었어. 고모는 가정부에게 와서 보라고 손짓한 다음 자물쇠 열쇠를 찾아서 다시 잠그라고 명령했어. 몇 초 후 삼촌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고 식당에서 나왔고 우리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 그에 대고 고모는 또 저 방안 우물이야 라고 간결히 대답할 뿐이었어. 호기심이 생긴 나는 물었어. 또 라니요? 장난기 많은 삼촌이 끼어들었어. 진짜 애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뭐 있다니까. 모든 고모와 삼촌 그리고 우리 아빠까지 수년 동안 이 집에서 자라왔었고 그때 삼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어. 한 번 우물을 바라보던 형체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었고 형제들을 전부 불러 소동을 피우자 사라졌다면서 말이야. 거기에 더해 고모는 한 번은 낮에 실외 화장실에 갔는데 우물 주변이 실외 공간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어두웠던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 알고 보니 우물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해. 집에서 사라진 옷, 카드, 장식품 등 그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물건들이 우물 주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 잠시 이야기를 한 후 삼촌은 식당에 있던 아빠를 불러서 방금 내가 우물을 경험했다고 말했어. 아빠는 그저 웃으며 나를 진정시키려고 했지. 그리고 아빠는 자기 사촌 중 한 명이 70년대에 우물에 거의 빠질 뻔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물을 판자로 막은 거라고 지나가듯이 언급했어. 거기에 당시 어른들은 우물을 파괴하고 메꿔버리는 것도 생각했지만 증조 할머니가 반대했다고 덧붙였어. 나는 밖에 사람들도 많이 나왔겠다. 그게 마지막 이상현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랬어. 두려움인지 호기심인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가 우물 방향에서 계속 나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어. 고모는 주방으로 돌아갔고
삼촌도 화장실에 갔다 왔고 가정부가 열쇠를 찾아서 다시 해치를 잠그는 사이 아빠와 나는 안뜰을 돌아다녔어. 아빠는 주방 반대편 안뜰 너머에 있던 자신이 옛날에 쓰던 방을 소개해 주었어. 우린 방으로 들어갔고 몇 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은 게 분명해 보였어.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고 오래된 책과 잡지가 쌓여 있었어. 틀림없는 곰팡이 냄새도 났었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은 여전히 우물에 고정되어 있었어. 나는 그것이 실제로 닫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초마다 곁눈질했어.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 방 안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야. 아빠가 마당으로 나가려고 문을 나설 때 나는 2, 3초 정도 뒤쳐졌고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방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나 희미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몸소리가 젖어. 나는 돌아서서 방을 둘러보았고 방 한 구석에 있는 상자에 시선이 고정되었어. 오늘분의 자극은 다 채웠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떨쳐버리려고 애쓰며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왔고 아빠한테도 이 일은 말하지 않았었어.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야. 오늘까지도 가족은 여전히 집을 팔려고 노력하고 있어. 고모 할머니는 이제 자매 중 한 분과 함께 살고 있어. 하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그 집이 우리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집을 리노베이션하고 그 어수선함을 치우려는 시도가 몇 번이고 있었지만 시도할 때마다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거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지금도 그 집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는 항상 생생해. 이제 거의 10년 동안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으론 항상 돌아가서 탐험해보고 싶기도 해.